예, 드디어 연속시간 변환 이론까지 다 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이죠. 이제 오늘은 그거의 이산시간 버전인 Z변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 이야기 좀 충분히 하고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 이야기 1시간에 끝냈죠. 왜냐하면 모든 개념이 같으니까 개념이 없었고 그래서 쭉 훑어가면서 차이점만 살짝 드러냈습니다. Z변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변환과 같습니다. 그래서 Z변환 이야기도 1시간 안에 오늘 다 마치도록 하죠. 이게 과제는 라플라스 변환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Z변환은 이산시간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불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분명해지니까 우리가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 이산시간 버전이라는 게 분명한데 Z변환도 사실 연속시간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의 이산시간 버전이거든요. 근데 Z변환이라고 부르는 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이 Z가 뭔지는 이제 곧 드러날 텐데 미리 얘기하면 변환된 함수의 독립변수가 Z고 S가 복소수였던 것처럼 Z도 복소수입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얘기했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언제 아이겐 펑션이냐 하면 이와 같은 아이겐 밸류가 존재할 때 아이겐 펑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겐 펑션이 존재하면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거에 아이겐 밸류가 곱해진 형태가 된다고 했죠. 예. 그 과정은 이제 얘가 존재한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컨볼루션 관계로 바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Z가 ex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인 경우에 대해서 했다면 4장에서는 Z가 exponential j, 오메가인 경우, 즉 오메가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주기신호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주파수가 오메가 제로면 오메가 제로의 정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풀이의 변환으로 가면서 exponential j 오메가가 됐고, 이제는 이런 exponential j 오메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복소수 j다. Z다. 이런 얘기입니다. 5장에서 즉 이산시간 Z 풀이의 변환에서 이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스템이 안정하면 그러면 이 안정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인 H의 풀이의 변환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러면 이제 입력 신호가 에너지 신호일 때 그 입력 신호의 풀이의 변환과 이거의 곱으로 출력 신호의 풀이의 변환을 적을 수 있어서, 즉 차분 방정식이 대수 방정식으로 바뀌어서 좋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게 성립해야 되고, 즉 이게 성립해야 되고, 입력도 에너지 신호여야 하는데 이제 Z변환의 개념을 도입하면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제 일반적인 복소수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로 정의를 해보죠. 바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Z변환이 정의가 돼요. 이거 한 번만 나눠 써볼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는 x-1 z x-2 z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즉 z의 마이너스 무한, z의 이쪽부터 치면 z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미안합니다. 즉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Z의 무한 다항식이라고 하면 Z와 Z 인버스에 그때 그 계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X의 0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즉 이런 Z의 파워급수, 무한 파워급수의
계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x의 값들인 게 되죠. 한번 풀어 써본 거예요. 그럼 풀어 써보면 이제 그 각각 계수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겠죠. 어쨌든 얘가 이런 무한급수는 당연히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무한급수가 특정한 z의 영역에서 수렴을 할 때 무한급수는 우변이죠. 우변이 특수한 z 영역에서 특정한 z 영역에 수렴할 때 우리는 요 z 변환 xz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xz를 xt의 z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z 변환된 결과는 z의 함수예요. 그리고 z는 곡소수예요. 그리고 그거를 연속시간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산시간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부르는 대신 z 변환이라고 부른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이런 식으로 z 변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을 뭐 s 변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z 변환을 정의하고 놨더니 이 z 변환에서 z가 exponential j 오메가일 때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x의 푸리의 변환이 되겠죠. 따라서 푸리의 변환이 존재하면 z 변환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z가 exponential j 오메가일 때 그때 xz가 존재하니까. 다만 z가 exponential j 오메가가 될 수 없으면 즉 z의 수렴 영역이 exponential j 오메가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러면 z 변환은 존재하지만 푸리의 변환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예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z 변환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연속 시간에서 봤던 것처럼 푸리의 변환이 존재하지 않는 즉 에너지 신호가 아닌 그런 시퀀스에 지수함수를 곱해서 에너지 신호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푸리의 변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살펴보죠. 연속 시간에서는 우리가 S를 이렇게 직교 형식으로 썼을 때 실수 부분 시그마가 바로 내가 곱하는 지수 함수와 관련됐었죠. 오메가는 주파수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Z를 이렇게 S처럼 직교 형식으로 쓰지 않고 극형식으로 썼어요. 크기를 R, 평각을 오메가라고 하면 Z를 극형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Z를 이렇게 극형식으로 써 볼게요. XZ는 여기 있는 정의 그대로 쓰는 거예요. XZ는 XN 곱하기 Z의 마이너스 N제곱 다 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R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으로 나눠 쓰고 그리고 XN에다가 요 R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한 거를 먼저 한다고 치면 바로 요 빨간 함수의 푸리의 변환인 거죠. 그렇죠? 빨간 함수의 푸리의 변환. 즉 xn 곱하기 r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신호의 푸리의 변환이 바로 x의 z 변환이라는 거죠. x의 z 변환이란 x에다가 r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곱해서 면적을 유연하게 만들고 에너지 신호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푸리의 변환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 시간에서 같습니다. 에너지 신호가 아니면 지수함수 곱해서 에너지 신호 되게 만들고 물론 세상 모든 함수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많은 종류의 함수를 다 지수함수 곱해서 에너지 신호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푸리의 변환한 것이 바로 원래 신호의 Z 변환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Z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를 대입할 수 있는 Z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대입할 수 있는 즉 R이 1인 경우 R이 1이면 뭡니까? R이 1이면 R의 마이너스 N제곱은 그냥 1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이 1인 경우가 바로 X의 푸리의 변환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R이 1이다, Z가 이렇다, 또 다 같은 얘기지만 Z의 절대값이 1이다. 이런 상황이 바로 푸리의 변환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X의 Z 변환의 수렴 영역이 요런 영역을 포함하면 이건 뭡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이죠. 반지름이 1인 원. 이거를 유닛서클이라고 부를게요.
수렴 영역이 유닛서클 단위원을 포함하면 그때 우리는 풀이의 변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Z 변환이란 지수함수 곱하고 나서 풀이의 변환하는 걸 뜻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Z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 그 영역이 있으면 Z 변환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Z 변환이 존재하는 영역이 얘를 포함하면 그러면 풀이의 변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시간에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기가 전개되고, 연속시간에서 J오메가 축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서는 단위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연속시간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이 J오메가 축을 포함하면 풀이의 변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XZ의 수렴 영역이 단위원을 포함하면 수렴 영역도 있다. 풀이의 변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속시간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J오메가 축입니다. J오메가 축을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도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도서부터 쭉 커져서 0을 거쳐서 다시 커지는 경우예요. 여기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그리면 exponential, 여기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였다는 것은 지금 이산시간에선 주파수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만 보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물론 0에서 2파이를 봐도 좋지만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큰 주파수, 오메가가 더 큰 주파수를 뜻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헷갈린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연속시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인 주파수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파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키워가지고 0을 거쳐서 다시 플러스 무한대로 향해 가는 거, 파이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인 거예요. 연속시간에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이산시간에선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연속시간에서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오른쪽을 본 게 이거죠. 이산시간에서 이 방향을 움직이면서 오른쪽을 보면 뭘까요? 바깥이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에서 J오메가에 해당하는 게 이산시간 Z 영역에서 단위원이라면 J오메가 축 오른쪽에 해당하는 건 Z 영역에선 단위원 외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라는 얘기 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건 여기서는 어떤 원 외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또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원 안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미리 하면, 우리 right sided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 수렴 영역이 어땠죠? RHP?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었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원 외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리고 left sided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 수렴 영역, 어떤 원 내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잘못 얘기했죠.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이제 left sided 신호, 이산 신호의 라플라스 Z 변환의 수렴 영역은 어떤 원 내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 똑같은 얘기 두 번 했나요? 그러면 양쪽 시간이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다 값이 있는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한다면 수렴 영역은 두 수직선 사이였죠. 그러면 같은 얘기가 이산시간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두 원 사이. 작은 원 외부, 큰 원 내부. 작은 원 외부는 right sided 신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Z 변환이고, 큰 원 내부는 left sided 신호의 Z 변환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미리 해봤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바로 수렴 영역의 정의와 성질 이야기 해보죠. Z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사실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덜 강한, 좀 더 약한 그런 충분 조건이 더 좋은데, 우리처럼 주로 지수함수를 다루는 경우에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어쨌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Z의 집합이 바로
xz의 수렴 영역이에요. 이런 z가 없으면 z 변환이 없는 거고, 이런 z가 있으면 이런 z에 대해서 z 변환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렴 영역은 지금 결국 이것의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이야기니까 R만 같으면 같아요. 그렇죠? R은 Z의 크기죠. R은 Z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Z의 크기만 같으면 어떤 점이 수렴 영역 안에 있으면 그거랑 크기가 같은 다른 복소수도 모두 수렴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라플라스 변환에서 수직선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원이 되는 거죠. 수직선이 제오메가축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서는 원이 반지름이 1보다 큰 거고, 라플라스 변환에서 수직선이 제오메가축 왼쪽에 있으면 여기서는 반지름이 1보다 작은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들의 집합이니까, 수직선들의 집합이 여기서는 원들의 집합이 되니까 수렴 영역은 원들로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은 원 외부와 어떤 큰 원 내부 교집합이니까 마치 도넛처럼 되는 거죠. 수렴 영역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원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죠. 수직선 오른편은 원의 외부에 대응한다는 사실과 함께 성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극점 포함할 수 없죠. 극점의 정의는 새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극점은 그냥 복소 함수가 유리 함수일 때 분모다 항식을 0되게 하는 점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게 xz건 xs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폭이 유한한 함수라면 어떤 질소 함수를 곱해서 면적을 유한하게 할지가 의미 없는 문제가 돼요. 어떤 질소 함수를 곱해도 면적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면적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죠. 면적이라는 얘기 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시퀀스를 다 센 거죠. 그래서 전체 복소 평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연속 시간에선 다르게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이건 별게 아니라 폭이 유한한 신호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N1에서 N2까지만 값이 있는 거예요. N1에서 N2까지만 값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내가 어떻게 그렸냐면 N1을 0보다 작게 그렸어요. N1을 0보다 작게 그렸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마이너스 3이고 얘가 8이라면 N1이 마이너스 3이고 N2가 8이라면 x 마이너스 3 z의 세제곱 쭉 나가서 x0 x1 z 이런 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z의 n제곱꼴이 들어가는 거예요. z의 n제곱꼴이. N2가 여기서처럼 0보다 크죠. 0의 오른쪽에 있으면 Z의 인버스가 하나만 더 쓸까요? X1 Z 인버스 쭉 나가서 X8 Z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되는 거죠. 틀렸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Z의 인버스가 Z가 0이면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0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0이 빠지는 일이. N2가 양수면 0이 빠져요. 우리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폭이 유한하고 면적이 유한한 그런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 수렴 영역은 전체 평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런 생김새 때문에 0이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달라요.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폭이 유한한 신호, 면적도 유한하면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은 전체 평면이죠. 아무것도 안 빠져요. 0 안 빠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들 때문에 0이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0이 빠지는 경우는 분명해요.
뭘까요? 0이 빠지는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 값이 있는 함수의 라플라스 z 변환의 수렴 영역은 다 0이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이 빠진다는 게 별게 아니라 양수 k에 대해서 xk가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말자고요. 0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그런 쟁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z가 0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 지나지 않으니까 0인 점이 수렴 영역에 들어있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새로운 논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얘는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여기서처럼 n1이 음수면 예컨대 n1이 마이너스 3이면 그러면 z의 세제곱 같은 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z가 무한되면 z의 세제곱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이때 0이 빠지는 것처럼 이러면은 무한대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써놓고 보니까 교과서에 있으니까 내가 쓰긴 썼지만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지울게요. 이건 무슨 얘기를 뜻할까요? 어차피 무한된 수가 아니죠. 그렇죠? 복소평면의 집합 안에 원래 얘는 없어요. 복소평면의 집합 안에 원래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 없는 얘기를 저자가 했을 리는 없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저자와 힘겨루기를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힘겨루기를 해서 좀 따질 건 따지자. 전혀 의미 없는 얘기를 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별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t가 음수일, 시간 k가 음수일 때 값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보를 나타낸 거예요. 0이라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0이 아닌 점 k1에 대해서 값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정한 k2 0보다 여기에 대해서 값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차피 원래 빠지는 건데 얘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렴 영역에 0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별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수렴 영역에 무한대가 빠져 있다? 원래 빠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굳이 한다면 그건 별게 아니라 시간이 k가 음수일 때 0이 한 게 하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수렴 영역에 이런 게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굳이 따지지 않겠어요. 수렴 영역에 이런 게 빠져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게 빠져 있다는 얘기는 이런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거 빼고 얘기하면 연속 시간에서처럼 폭이 유한한 신호의 z-변환의 수렴 영역은 전체 목석평면이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0은 빠질 수 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한대는 빠질 수 있다. 근데 무한대는 원래 복소수가 아니니까. right side 신호의 수렴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반지름이 더 커지면 R의 마이너스, R1의 마이너스 n제곱과 R2의 마이너스 n제곱, R2가 R1보다 크면, R2보다 R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n이 k라고 합시다. n이라고 합시다. n이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R2의 마이너스 n제곱이 R1의 마이너스 n제곱보다 훨씬 더 빠르게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2가 R1보다 크다는 것은 훨씬 더 빠르게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right side 신호에다가 훨씬 더 빠르게 0으로 수렴하는 신호를 곱하면 그럼 면적은 커지지 않죠. 그런 얘기. 원점에서 멀리 있는 복소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훨씬 더 빨리 0으로 수렴하는,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n이 양수일 때 훨씬 더 빨리 0으로 수렴하는 그런 지수함수를 곱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지수함수를 곱해서 right side 신호의 면적을 유한하게 만들어 놨으면 더 빨리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곱하면 그럼 마찬가지로 면적은 유한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렴 영역은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돼요. 잘못 얘기했죠. 연속 시간에서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된 게 여기서는 어떤 원 외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돼요. 반면에 left side 신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렴 영역이 어떤 원 내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어떤 원 내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는데 0은 빠질 수 있어요. 0이 빠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0 빠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말자고 했어요. 앞에서 수직선이 원에 대응하고 수직선 오른편이 원의 외부에 대응하고 수직선 왼편이 원의 내부에 대응한다면 수직선 왼편이 원의 내부에 대응한다면 원의 중심인 0도 포함이 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별게 아니라 어떤 양수 K1에 대해서 XK1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나지 않아요. 0이 빠지는 건 새로운 논점이 아니다. 그렇죠? 투 사이드 신호의 수렴 영역은 두 원 사이. 그리고 유리 함수면 당연히 극점을 포함하지 않은 형태로 될 테고, 극점을 포함하지 않은 형태가 될 테고, 만약에 right side 신호면 극점이 여럿 있으면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극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그렸는데 도저히 원 같지가 않네요.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극점을 지나는 원 외부에 있는 점들이 되겠죠. 이게 레셔널 함수, xz가 레셔널 함수, xn이 우리가 아직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연속 시간에서처럼 지수 함수의 조합이면, 그리고 right side 신호에서 수렴 영역이 어떤 외부라면, 그러면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극점을 지나는 원 외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ROC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9번은 마찬가지로 얘가 극점이 이 left side 신호의 수렴 영역이 z 변환이 유리 함수면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원의 외부가 될 텐데, 여기서도 얘는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고, 물론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점이 있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무한대가 포함될 수 있다 또는 빠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또 음의 시간에 대해서 x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0과 무한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루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수렴 영역의 성질 다 마찬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연속 시간에서와 1대1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직선이 원에 대응한다, 수직선 오른편이 원의 외부에 대응한다, 뭐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신경 써야 될 게 요건데 특별한 논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z-변환 한번 구해보죠. 순서 약간 바꿔서. 자, 이런 함수의 z-변환을 구해보겠습니다. x에다가 z의 마이너스 n제곱을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x가 an 곱하기 un이니까 그냥 요 an과 zn을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면 되겠죠. an제곱 곱하기 z 마이너스 n제곱은 얘는 z 인버스 묶은 다음에 n제곱 하는 거고, 이거는 등비인 a z 인버스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렇게 수렴을 하죠. 그렇죠? 1 마이너스 등비분의 1. 그래서 az 인버스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z의 절대값이 1보다 a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긴 함수의 z 변화는 이렇게 생겼고 수렴 영역은 이렇다. 그리고 앞서 미리 본 것처럼 right side 신호의 z 변환의 수렴 영역은 어떤 원 외부로 나온 거죠. 네,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만약에 a가 1.1이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될 테고 a가 0.9면 0으로 수렴하게 될 테고 빨간 함수가 프리의 변환이 있을까요? 파란 함수가 프리의 변환이 있을까요? 빨간 함수죠. 빨간 함수는 요런 내가 요걸 0.9라고 하면 빨간 함수는 빨간 원 외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수렴 영역이 주어지고 여기에는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포함이 되죠. 수렴 영역 안에 반지름이 1인 원이 포함이 된다는 게 바로 프리의 변환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파란 건 어떻습니까? 파란 거는 이번엔 1.1 이쯤 있다고 치면 파란 거는 수렴 영역이 나 이렇게 원을 못 그리죠? 이런 원 외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여기에는 반지름이 1인 원이 포함되지 않죠. 프리의 변환 없는 거예요. 파란 거 프리의 변환 없고 빨간 거 있고 하는 거 이 그림에서 물론 선명히 드러나지만 수렴 영역 가지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 들어보죠. 이번엔 이렇게 생긴 함수의 z 변환이에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n 바깥으로 빼고 a,n, u, n 이거는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n이 음수일 때만 값이 있는 함수죠. 그리고 그때 요게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수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거 더하면 돼요. 그래서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넣으면 즉 부호 바꾸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즉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다 더하는 건데 얘는 다름이 아니라 a 인버스 곱하기 z의 n제곱을 다 더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의 등비인 a 인버스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즉 z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그러면 1 마이너스 등비분의 초항 여기서는 지금 n이 1인 1부터니까 초항 a 인버스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함수의 z 변화는 이렇게 되고 수렴 영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원 내부가 되는 거죠. left side 신호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a가 그림에서처럼 0.9쯤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0.9란 얘기는 어떤 겁니까? 얘가 0.9란 얘기는 빨갛게 표시하면 이런 모양이죠. a가 0.9라면 이게 이 방향으로 가면 줄어들지만 이 방향으로 가면 절대값이 커지죠.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 아니네. 프리의 변화는 없겠네. 수렴 영역은 반지름이 0.9인 원 내부네. 반지름 1인 원 포함하지 않네. 프리의 변화는 없네. 다 통하죠. 그렇죠? 예, 어쨌든 요 함수의 z 변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요 함수의 z 변화는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서 본 요 함수의 z 변환과 모양이 같아요. 하지만 수렴 영역이 전혀 다르죠. 수렴 영역이 얘는 반지름이 절대값 a인 원 외부고 얘는 반지름이 절대값 a인 원 내부니까 겹치지 않죠. 그래서 수렴 영역을 보지 않으면 그냥 xz 생김새만 보면 서로 다른 함수가 같은 z 변환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은 얘기죠. 두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정의역도 같아야 하니까. 모든 이야기 다 우리 라플라스 변환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Z 변환의 성질 이야기하면 선형성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그 선형성 그 어떻게 얘기될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기로 하면, 이제 요 함수 빼기 요 함수의 Z 변환은 요 함수의 Z 변환 빼기 요 함수의 Z 변환이 두 함수의 Z 변환이 수렴 영역에 교집합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요 함수의 수렴 영역, 요 함수의 Z 변환, 요 함수의 이렇게 되고, 수렴 영역은 이렇게 되고, 요 함수의 Z 변환은 이렇게 되고, 수렴 영역은 이렇게 되고, 이 두 개의 교집합은 이거네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 파란 거 빼기 빨간 거로 Z 변환이 시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리함수죠. 분모당식 0되게 하는 극점 3분의 1과 2분의 1, 3분의 1과 2분의 1은 뭡니까? 지수함수의 지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함수에서처럼 지수함수의 조합의 Z 변환이 바로 유리함수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다.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같은 극점이 바로 요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3분의 1, 2분의 1처럼 이 극점이 중근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극점이 중근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Z에 대한 미분을 또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을 해보면 S에서처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무엇의 Z 변환, 라플라스 변환이냐 하면 뭐였죠? 뭐 T 곱하는 거 관련됐죠. 여기서는 N 곱하는 거랑 관련이 되겠죠. 자, Z 영역에서는 미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시간은 연속 시간이냐, 이산 시간이냐에 따라서 이산 시간에서 미분할 수는 없죠. 시퀀스를 미분할 수 없죠. 그런데 연속 시간이든 이산 시간이든 변환을 하면 그 결과는 복소수의 연속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복소수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이 복소수가 아니라 프리퀀스 도메인 가지고 얘기했을 때 보입니까? 풀이의 변환을 하면 연속시간 신호건 이산시간 신호건 풀이의 변환을 하면 오메가의 연속함수가 돼요. 연속함수건 이산시간이건 주기신호를 풀이에 급수전개하면 오메가에 대해서도 불연속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또는 S 영역에서 또는 Z 영역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거는 시간 영역에서 주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의 조합으로 어떤 함수를 표시할 수 있으면 그러면 또 Z변환을 잘 구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이렇게 지수함수의 정연파가 곱해진 거에 관한 얘기예요. 지수함수의 조합으로 표시해서 Z변환을 구해보면 이렇게, 또 사인함수 곱하기 경우는 이렇게, 분모는 같고 분자는 다르고 수렴량은 똑같이 절대값이 R보다 큰, 그러니까 R보다 반지름이 R인 원 외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Z변환이니까. 그래서 어떤 것처럼 지수함수의 조합의 Z변환은 유리함수다, 레셔널 펑션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렴 영역에 관한 이야기 앞서 먼저 봤고요. 자, 이제 무슨 얘기 할 차례일까요? 무슨 얘기 할 차례일까요? 풀이의 역변환, 잘못 얘기했죠? Z변환의 역변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Z변환의 성질 이야기하면 되겠죠? Z변환의 성질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게, 컨볼루션이 될 것 같고요. 자, Z변환이 별게 아니라 지수함수 곱하고 나서 풀이의 변환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Z의 크기를 R, 평각을 오메가라고 하면 XZ는 X 곱하기 R의 마이너스 N제곱의 풀이의 변환. 이렇게 되고, 따라서 풀이의 역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XN 곱하기 R의 마이너스 N제곱이 바로 요거의 풀이의 역변환인 거죠. 그래서 풀이의 역변환 공식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별게 아니라 요것의 풀이의 변환이 이거다. 따라서 이거의 풀이의 역변환이 이거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적분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하든 0에서 2파이까지 하든 어쨌든 한 주기 2파이까지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x 곱하기 r의 마이너스 n제곱이 주어진 신호가 아니라 x가 원래 주어진 우리가 관심을 둔 신호니까 xn을 표시를 하려면 양변의 r의 n제곱을 곱하면 되는데 양변의 r의 n제곱을 곱하면 이거를 곱하면 이거 곱해져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고 별게 아니라 그냥 요게 z의 n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xn은 xz n제곱을 2파이 구간에서 적분하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하고 2파이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n에서 z로 갔다가 z 도메인으로 갔다가 다시 n 시간 영역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n에다가 z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해서 다 더한 게 xz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xz를 만들었는데 z의 함수인 x를 가지고 다시 fx를 만들어내려면 적분도 오메가가 아니라 z에 대한 적분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남은 건 요 오메가에 대한 적분을 z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건 그냥 z와 오메가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살피면 돼요. z는 r의 exponential j 오메가 따라서 dz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d 오메가는 z d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분자에 있던 요 z의 n제곱을 z로 나눈 거니까 z의 n제곱 빼기 z의 n제곱 나누기 z가 z의 n-1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메가가 2파이 이를테면 오메가가 2파이 뭐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로 하든 오메가가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건 Z로 보면 반지름이 R인 1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뭐 한 바퀴 돌 때 지금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0을 거쳐서 파이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면 0부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2파이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반지름이 R인 1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적분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R인 1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적분. 우리가 복소함수 적분에서 적분 경로가 닫힌 커브일 때 그때 그 사실을 강조하려고 적분 기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기도 하죠. 그래서 요건 요 동그라미 별게 아니라 적분 경로가 닫힌 커브다 라는 거를 그냥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은 이렇게 반지름이 R인 1 물론 요 1은 수렴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1을 따라서 Z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Z변환에서 수렴 영역이 이렇게 이 두 수직선 사이라면 이런 원을 따라서 이렇게 적분했었죠. 라플라스 역변환. 여기서는 수렴 영역이 이런 원 사이라면 이런 도넛이라면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원을 따라서 한 바퀴 돌면서 적분하는 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해도 되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해도 되고 그래서 요 것에 해당하는 게 안에 있는 작은 원, 요 수직선에 해당하는 게 밖에 있는 큰 원,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수직선에 해당하는 게 두 원 사이에 있는 반지름이 R인 원이 되는 거죠. 그 원을 따라 적분하는 거. 이것이 Z 역변환. 그러니까 컴플렉스 인테그랄이에요. 컴플렉스 라인 인테그랄이에요. 컴플렉스 라인 인테그랄을 하는 방법은 공학수학에서 공부를 했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였죠? 레이지 정리였죠. 연속 시간에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로 어떤 함수들의 Z-변환을 했냐 하면 이렇게 생긴 함수의 Z-변환은 이런 수렴 영역에서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앞에서 이렇게 썼었나요?
이렇게 썼나요? 분모 문제 z를 곱하면 z-a분의 z가 되겠죠.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의 z변환 이렇게 생겼고 수렴 영역 이렇게 되고, 이런 함수의 z변환도 이렇게 생겼지만 수렴 영역이 이번에는 이렇게 반지름이 절대값 a인 원 내부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것이 어떤 함수의 z변환입니까? 즉 이걸 z변환 역변환이 뭡니까? 라고 하면 수렴 영역이 이거면 이렇고 수렴 영역이 이러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이와 같은 복소함수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역변환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수함수의 z변환이 유리함수다. 지수함수의 z변환이 이런 꼴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함수들이 되게 이런 식이니까 라플라스 변환에서 마찬가지로 역변환 정의를 이용해서 역변환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경우였죠. 하지만 어떤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방학 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죠. 라플라스 역변환이든 z 역변환이든 레지듀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z 역변환 또는 라플라스 역변환을 실제로 해봤다는 그런 의미, 또 레지듀 정리를 다시 한번 사용해봤다는 의미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여러분한테 이런 함수를 주고 z 역변환 하시오, 즉 무엇의 z 변환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이건 반지름이 4분의 1 원이 있고 반지름이 4분의 1인 원과, 난 그림을 너무 못 그리겠네 오늘. 반지름이 3분의 1 원, 이 두 원이 있어서 수렴 영역은 반지름이 3분의 1인 원 외부가 있고, 이거는 전부 다 right side 신호의 z 변환이겠죠. 또 반지름이 4분의 1 원 내부가 있겠고, 이건 둘 다 left side 신호에 해당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원 사이가 있겠지. 이건 right side 신호와 left side 신호 다 있는 건 즉 two side 신호의 z 변환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은 물론 이렇게 z-4분의 1 z 곱한 거, z-3분의 1에 2z 곱한 거, 이는 뭐 상수 처리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반지름이 3분의 1인 원 외부에 있는 것들 하면, 그러면 이제 얘는 이거는 요것의 z 변환이고, 얘는 이것의 z 변환이고, 그 둘이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원 사이에 있는 거는, 하나는 반지름 4분의 1 원 외부니까, 반지름이 4분의 1인 원 외부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건 right side 신호고, 반지름이 3분의 1인 원 내부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left side 신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z 역변환을 xz가 유리함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z-4분의 1에 1 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즉 생김새 똑같은데 위에 분자에 있는 게 z가 아니고 1이 되고, 또는 심지어 z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z 변환의 성질 이야기라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자, 요 예만 한번 또 보죠. 예. 이번엔 누가 저한테 이렇게 탁 줘버려요. 그럼 이건 사실은 너무 쉬운 문제야. 왜냐하면 요게 x0이고 요게 x1이고 요게 x-1이고 그 밖에 다른 x는 모두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쓸까요? 지금 이게 어떤 함수의 z변환은 z변환은 다 이런 꼴로 생겼죠. 다 이런 꼴이에요. 아예 그런 꼴로 준 거죠. 하나 더 쓰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4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요 2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3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나머진 x-를 보면 다 0이라는 얘기네. 그죠? 그냥 개수 보고 바로 찍어내는 거죠. 되게 쉬운 거죠. 자, 얘들을 다 여러분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Z변환의 성질에서 얘기를 하죠. Z변환의 성질, 첫째, 선형입니다. x1의 Z변환은 x1, x2의 Z변환은 x2, 그러면 x1, x2의 선형 조합의 Z변환은 동일한 선형 조합, 다만 수렴 영역은 각각의 수렴 영역이 교집합. 둘 다 존재해야 되니까. 그런데 선형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상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더 넓어질 수 있다. 아까 우리 여기서 이게 Z가 아니고 Z의 제곱이라든가 또는 이게 1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여기 원래 Z가 있으면 이것이 무엇의 Z변환인지 아는데 여기에다가 Z의 N0 같은 게 곱해졌으면 어떻게 되는지 따지는 문제랑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닌데 XZ가 무엇의 Z변환인 줄 알아요. 그런데 XZ의 Zn-N0 제곱 곱한 것은 무엇의 Z변환이냐? Xn-N0라는 얘기죠. 이건 사실 Z변환의 정의 가지고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언제 이거를 이게 빠지는지 언제 얘가 빠지는지에 관한 고민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하죠. Z가 0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Z가 0이 수렴 영역에 빠져 있다라는 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있다는 거. 절대값 무한대가 수렴 영역에 빠져 있다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0과 무한대가 언제 빠지고 언제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는 그런 거니까 이제 따져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지 않을게요. 이런 건. 또 이제 빠질 뿐만 아니라 더해질 수도 있죠. 오른쪽에 값이 있었는데 이동하다 보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xn-n0의 n0를 내가 yn이라고 하고 yn의 풀이의 z변환을 하면 얘는 그냥 그렇죠? 이게 이제 y의 z변환이고 이거 xn-n0 z 그러니까 얘 xn-n0 z n-n0면 좋겠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곱해줘야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n-n0를 내가 다른 걸로 치환할 수 있겠죠.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게 바로 x의 z변환이에요. 그래서 x의 z변환에다가 z의 -n0 제곱 곱한 거예요. x의 z변환에서 z의 -n 제곱 곱한 게 바로 얘의 z변환인 거죠. 시간에서 이동하면 z 영역에서 z의 -n0 제곱 곱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0이나 무한대가 수렴 영역에서 빠지거나 더해질 수 있죠. 0이나 무한대가 빠지거나 더해진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사라지거나 왼쪽에 있는 값이 사라지거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생기거나 왼쪽에 있는 값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인 거죠. 그거를 빼고 생각하면 이동했다고 해서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면적이 유한해질 것인지에 관한 답이 달라질 수 없죠. 수렴 영역은 당연히 그대로예요. 생긴 식을 보면 xz가 존재하는 z 영역에선 당연히 여기에다가 이걸 곱한 것도 존재하죠. 수렴 영역은 그대로다. 앞으로 이런 건 더 얘기하지 말자. 자, 지수함수 곱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수함수 곱하면 어떤 수렴 영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수함수 곱한 거에 Z변환 정해가지고, 또 이제 Z에서 Z0분의 Z를
Z 대신 대입합으로 되고, 그리고 Z0분의 Z0분의 Z가 바로 수렴 영역 안에 있는 거니까 Z0분의 Z가 아래에 있으면 그러면 되니까 Z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아래에 있는 원소에다가 Z만큼 곱하면 되는데 이게 좀 수렴력이 어떤 형태입니까? 모두 두 원 사이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Z0의 절대값을 아래에 있는 원소에서 Z0의 절대값을 곱한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력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 지수함수를 한번 곱했으니까 수렴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연속시간에서와 조금 달라 보이는 지점이 뭐 연속시간에서처럼 이동하면 지수함수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시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S 영역에서 이동하면 시간 영역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Z 변환에서는 S 영역에서와 달리 이동하는 게 아니라 Z형으로 나누는 거네. 이게 뭡니까? S 영역에서 이동한다는 얘기는 허축이 이동하는 거죠. 허축이 아니라 수직선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축이 좌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S 영역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원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수직축이 이동하는 게 이 수직선이 원에 해당하니까 원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김새로 보면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S 영역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 효과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개념이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이동이 아니고 반사한 함수의 Z 변환 이렇게 되고 수렴력은 이렇다. 여기 있는 복소수 분의 1, 여기 있는 복소수의 역수에 해당하는 것들의 집합이 이 반사한 함수의 수렴 영역, Z 변환의 수렴 영역이 되는데 그건 Z 변환의 정의 가지고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죠? 처음 보는 기호 아니죠? 이 연속시간 신호와 달리 이산시간 신호는 함부로 누를 수 없죠. 그렇죠? 중간에 값을 끼워 넣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필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시간에서 우리가 누르면 S 영역에서 펴지고 시간 영역에서 펴면 S 영역에서 눌러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산시간에서는 필 수밖에 없으니까 이산시간에서 피면 Z 영역에서는 눌러지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리고 수렴 영역은 얘는 뭐냐 하면 아래에 있는 복소수의 K분의 1제곱해서 만든 것들의 집합이 돼요. 이건 뭐 별게 아니라 요거의 Z 변환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Z의 K제곱이 R에 있어야 되니까 Z는 이게 뭐라고요? R에 있는 거에 K분의 1제곱해서 만든 것들의 집합이니까 거기 있는 거에 K제곱하면 당연히 일로 가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켤레복소수 함수의 풀이에 변한 연속시간에서와 똑같습니다. 수렴력이 달라질 수 없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그대로니까. 그리고 실수함수라면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되고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극점이든 0점이든 어떤 복소수가 그러하면 그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j 베타가 극점이면 알파 마이너스 j 베타도 극점이다. 알파 플러스 j 베타가 0점이면 알파 마이너스 j 베타도 0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의 근은 복소근의 경우엔 켤레 복소수도 근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 알고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컨볼루션은 곱하기다. 미분 방정식이든 차분 방정식이든 다이나믹 릴레이션을 보여주는 그런 방정식이 S 영역과 Z 영역에선 대수적인 곱이 돼요. 물론 각각이
존재하는 영역에 교집합이 있어야 되겠죠. 수렴 영역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컨볼루션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상쇄가 되면 넓어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 예는 차분기에 해당하는 예인데, 차분기에 해당하는 예. 그냥 출력 y가 입력 x를 이렇게 차분한 거. 이거는 미분의 이산시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속시간 시스템의 미분기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차분기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지금 값에서 과거 값을 빼는 거니까. 자, 이거예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은 x가 델타일 때 결과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델타 n의 z 변화는 1이죠. 델타 n이라는 게 0일 때만 값이 있는 거니까 이거의 z 변화는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도 해도 되는데, 델타 n-1은 n이 1일 때만 0이고, 잘못 얘기했죠? n이 1일 때만 1이고, 그렇지 않을 땐 다 0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z-변화는 z의 마이너스 1제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델타 n의 z-변화는 1, 델타 n-의 z-변화는 z의 인버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거 봤죠? 당연히 이렇게 n-n0의 z-변화는 이거. n0가 1이면 z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는 거네.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도 좋고, 어쨌든. 이거의 z-변화는 이거, 이거의 z-변화는 이거, 그리고 이 둘 다 모두 폭이 유한한 신호에 해당하는 거니까 수렴 영역은 전체 복소평면, 물론 0은 빠질 수 있죠. 그렇죠? 0은 빠질 수 있죠. 0 빠지는 거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면 전체 평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입력이 x, 그러면 입력이 x이면 출력은 h, x의 컨볼루션인데, h의 z-변화는 이제 이거고, x의 z-변화를 xn이라고 하면 그냥 1-z의 인버스를 x에 곱한 게 출력의 z-변화인 거죠. 물론 이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의 차분이 y인 그런 경우 y의 z-변화는 x에다가 1-z 인버스 곱하는 거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y가 dx dt면 ys는 s 곱하기 xs였죠. 그러니까 연속시간에서 s 곱한 거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1-z 인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분은 s 곱한다, 이산시간에서 차분은 1-z 인버스를 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뭔지 알죠? 예. 그리고 적분은 1-z 인버스로 나누는 식이 되겠죠. 적분이 다 더하는 거는 이렇게 1-z 인버스로, 차분은 1-z 인버스를 곱하는 거, 미분은 1-z 인버스, 잘못 얘기했죠? 더하는 건 1-z분의 z 인버스로 나누는 거. 그리고 이것은 un의 z-변환이 이거다. 수렴 영역은 이거다. 앞에서 본 적이 있는, 앞에서 봤던 A가 1인 경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un의 z-변환은 1-z 인버스분의 1, 그리고 수렴 영역은 반지름이 1인 원 외부, 따라서 다 더하는 것은 z를 1-z 인버스로 나누고, 수렴 영역은 x1의 수렴 영역과 x의 수렴 영역을 x1이 왜 들어갔죠?
미안합니다. x1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요거. x1이 들어갈 이유 없습니다. x의 수렴 영역과 반지름이 1인 원 외부라는 영역의 교집합보다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에 해당하는 게 차분, S에 해당하는 게 1-Z 인버스, 1-Z 인버스가 되는 거죠. 예. 이산시간 관계없이 라플라스 변환 Z 변환을 하면 S와 Z의 연속함수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산시간 신호도 Z에 대해서 미분할 수, 미분이 존재하기 위한 엄밀한 조건을 따지는 건 가능하지만 일단 그냥 존재한다고 보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미분을 존재한다고 보고 미분을 실제로 해서 Z 변환의 정의 가지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이건 뭐 봅시다. Z에 대한 미분은 시간형에서 시간을 곱하는 거랑 관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Z가 곱해지고 마이너스 사인이 붙이고 하는 건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동하고 부호바뀌고 하는 거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Z 변환의 정의 가지고 살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렴 영역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도 앞에서 연속시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라플라스 변환이 어떤 영역에서 존재하면 그 영역에서 미분할 수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R에서 얘가 존재하고 그 R에서 미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밀하게 그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면 그러면 S 영역에서 왜 S에 대한 미분이 다 가능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Z 변환을 했어요. 이 영역에서 Z 변환이 존재해요. 그러면 존재하는 Z 변환의 미분이 같은 영역에서 항상 존재한다.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고 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면 얘는 요 함수의 Z 변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요것이 요 수렴 영역에서 AN, UN 의 Z 변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제 이게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A라는 극점이 있는데 만약에 A가 이중근이라면 그래서 Z-A의 제곱 같은 게 분모에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해 Z에 대해서 미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미분을 하고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를 곱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Z를 곱한다는 지금 여기서 미분을 하고 요게 이제 그 Z를 곱하는 게 Z를 곱하는 게 무슨 얘기죠? Z를 곱한다는 게 xn 플러스 1의 z 변환이 z 곱하기 xz라는 얘기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하면 결국 이런 얘기인데 xn-1의 z 변환은 z 인버스 xz 즉 시간에서 forward shift를 한다고 하면 z를 곱하는 거고 backward shift를 하면 z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하는 건데 그런 식의 논리로 해서 이제 그 z 이제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요 정리를 해보면 이동했다가 다시 그 정리가 돼서 이런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여러분이 해 보십시오. 그래서 a의 n제곱 un이라는 신호에다가 n을 곱한 거는 중근을 z 영역에서 a가 중근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분모에 z-a가 있다. 그러면 a의 n제곱이 있는 함수의 z변환인 거예요. 분모에 z-a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a의 n제곱에다가 n이 곱해진 형태의 신호의 z변환인 거예요. 분모에 z-a의 세제곱이 있다. 그러면 a의 n제곱에 n의 제곱 뭐 이런 이렇게 합시다. 안전하게. 뭐 이런 게 곱해진 형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이 그냥 여기 있는 정의 가지고 해보면 돼요.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널 밸류 시어렘과 이니셜 밸류 시어렘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해요. 그런데 연속 시간에서 했던 거를 다시 보면 x의 제로 플러스는 이거였고 x의 얘는 이제 t가 무한대로감에 따라서 구한 거죠.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증명을 하지 않고 증명의 연습 문제에 있었어요. 얘는 증명을 했습니다. 이거의 이산시간 버전은 s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s가 뭐였죠? 미분에 해당하는 거였죠. 연속시간에서. 미분은 이산시간에서 차분이고 차분에 해당하는 거는 s 대신에 차분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s 곱하기 xx 대신에 x 곱하기 x 대신에 이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을 향해 간다는 건 뭘까요? s가 0을 향해 가는 거. s가 0에 해당하는 건 z에서 뭐죠? s가 0. z에서는 1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 직류 1에 해당. S0으로 가는 건 1에 해당해요. S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Z가 무한대로 가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Z 인버스는 어디로 갔나요? 원래 있었는데 안 쓴 거예요. 왜냐하면 Z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1-Z분의 Z 인버스가 왜 이니셜 밸류 시어렘은 없고 파이널 밸류 시어렘만 있느냐? 이니셜 밸류 시어렘도 있어요. 하지만 Z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S 들어갈 자리에 1-Z 인버스가 들어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